종로는 낮에는 상업의 활기로, 밤에는 주먹과 술의 광기로 들끓는 곳이었다. 조선인들의 애환과 서름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거리의 실질적인 법은 총칼을 쥔 일본 순사들의 몫이었다. 그들의 가죽 구두발은 닳고 다른 조선의 땅을 짓밟았고, 그들의 말 한마디는 조선 사람들의 목숨줄이었다. 희망은 그림자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억눌린 분노뿐이었다. 그 분노의 중심에 김기환이 있었다. 그는 당시 종로 일대를 좌우하던 조선 주먹의 대가로 묵직하고 거침없는 주먹 실력으로 일본인들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조선인이었다. 그의 다부진 체격과 굳게 닫힌 입술은 시대가 겪는 고난을 온몸으로 버텨내는 조선의 맷집 그 자체였다. 그날 밤 허름한 대포집 안, 술 기운에 잠시나마 서름을 잊으려던 조선인들의 작은 평화는 거나하게 취한 일본인 순사 2명의 등장으로 산산이 조각났다. 그들의 횡포는 단순히 주사를 넘어선 일상적인 모욕과 폭력이었다. 술잔이 깨지고 끓는 국물이 엎어졌다. 노쇠한 조선인 주인장이 발길질에 쓰러지는 순간 김기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잠자던 시대의 울분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오늘 밤 종로의 그림자는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일본 순사의 제복에 스며들 것이다. 조선의 주먹 김기환, 일본 순사에게 오줌 세례를 퍼붓다. 1930년대 중반 일제강점기 경성의 종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삶이 교차하는 활기차면서도 살벌한 공간이었다. 화려한 기생집과 술집이 즐비한 뒷골목에는 돈과 힘의 논리가 지배했고, 그 한복판에 김기환이 있었다. 그는 다부진 체격과 웬만한 일본 순사, 대여섯은 거뜬히 때려 눕히는 싸움 실력으로 종로를 호령하는 조선의 주먹으로 통했다. 그의 나이 20 중반, 조선 주먹들 사이에서는 맏형 격으로 통했으며 후일 야인으로 이름을 날릴 어린 김두한을 처음 주먹의 세계로 이끈 인물이기도 했다. 최근 몇 주 동안 김기환의 가슴에는 숯불 같은 분노가 쌓이고 있었다. 며칠 전 해질녘 김기환은 경성 중앙 우편국 앞을 지나다 길가에 주저앉아 고통을 참고 있는 동생 영태를 발견했다. 영태는 단지 만주로 유학 간 친척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려 했을 뿐이었다. 영태야, 이게 무슨 꼴이냐? 김기환이 다가가자 영태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영태의 얼굴은 흙먼지와 함께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특히 오른쪽 팔은 옷소매를 찢고 나올 듯 시퍼렇게 부어 있었다. 영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우편국을 나오던 영태를 순사 3명이 에워쌌고 짐짓 건들거리는 태도로 품속을 뒤지더니 그가 피우던 담뱃갑을 낚아챘다. 헤이, 초센징 주제에 감히 천봉을 피워? 이 신성한 담배는 황국 신민이나 피우는 것이다. 천봉, 하늘의 봉우리를 뜻하는 이름으로 당시 일본의 신분적 우월감과 고급품 이미지를 담아 비싸게 팔리던 담배였다. 물론 영태가 핀 것은 그저 길거리에서 산 싸구려 대용품이었다. 하지만 순사들은 영태의 변명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순사들은 그것이 조선인이 주제넘게 황국의 고급품을 탐낸 것처럼 보였는지 영태를 길가로 끌고 가 무차별적인 몽둥이 찜질을 가했다. 특히 뼈가 굵은 팔을 집중적으로 후려쳤고, 영태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도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어야 했다. 순사들은 영태가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앞으로 주제를 알라는 조롱을 남기고 사라졌다. 김기환은 짓밟힌 동생의 멍든 어깨를 부축하며 함께 걸었다. 영태는 고통 속에서도 맏형, 제가 참았습니다. 이 일로 맏형까지 잡혀 들어가면 안 되기에 라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김기환은 영태의 말을 듣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 분노를 당장 풀 방법이 없었다.
순사들은 아무런 사과도 처벌도 받지 않았고 김기환은 그들의 비열한 폭력에 대한 증오심을 억눌러야 했다. 그날의 치욕은 김기환의 가슴에 또 하나의 쇠못을 박았다.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종로가 장터 입구,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녘, 김기환은 좁은 장터 골목 어귀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조선인 상인들이 새벽부터 지게로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온 채소와 곡식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일본 순사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순사들은 검열이라는 핑계로 상인들의 물건을 꼼꼼히 뒤지고 있었다. 그것은 검열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순사들은 갓 단 싱싱한 배추에 잎을 짓밟고 쌀이 담긴 가마니를 발로 툭툭 차며 내용물을 흙바닥에 쏟아냈다. 그때 허름한 보찜을 풀고 있던 늙은 상인 한 명이 참다 못해 주저앉아 순사에게 애원했다. 나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팥 한 줌이 이 시금치 한 단이 우리 식구들의 한 달치 밥입니다. 제발. 순사는 늙은 상인의 처절한 애원을 듣자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리고는 주저앉은 상인의 보따리를 강력하게 발로 차 흩어버렸다. 잘 여문 붉은 팥들이 자갈이 섞인 흙바닥 위로 흩어졌다. 닥쳐라, 비루한 초센징. 너희가 가져온 더러운 식량으로 한국 신민의 식량을 더럽힐 셈이냐? 당장 치우지 못할까? 주변의 다른 상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물건이라도 지키기 위해 몸을 움츠릴 뿐이었다. 늙은 상인은 흩어진 파탈들을 바라보며 차마 소리내지 못하는 울음을 삼키다가 결국 고개를 숙여 뜨거운 눈물을 흙바닥에 떨어뜨렸다. 김기환은 이 광경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순사들에게 달려들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주먹은 당장이라도 순사의 머리통을 깨부수고 싶었지만 그의 뒤에서 몇몇 상인들이 재빨리 달려와 김기환의 팔을 억세게 붙잡았다. 맏형, 제발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고 치면 우리 장터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잡혀가면 더 심한 보복이 옵니다. 숨막히는 절규 섞인 만류에 김기환은 마치 온몸에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굵은 핏줄이 선 목덜미를 간신히 진정시키며 그 굴욕적인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짓밟힌 파탈들, 울분을 삼키는 늙은 상인의 등,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순사들의 거만한 웃음. 그 순간 김기환은 깨달았다. 자신의 주먹이 아무리 강해도 일본 제국이라는 거대한 억압 앞에서 조선인들의 생계와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이 무력감은 그의 내면에서 폭발적인 증오로 바뀌어 갔다. 이처럼 쌓이고 쌓인 억압과 무시, 짓밟힌 동생의 고통은 김기환의 마음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종로의 뒷골목에 숨어있는 허름한 대포집이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서 막 끓여낸 돼지비계 섞인 국밥에 구수한 김과 톡 쏘는 막걸리 냄새가 섞여 자욱했다. 김기환은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갓 30을 넘긴 그의 얼굴은 땀과 술 기운으로 번들거렸으나 단단한 턱선과 매서운 눈빛은 언제나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빡빡이라 불리는 영태 등 덩치 좋은 동생, 대여섯 명이 왁자지껄하게 웃으며 막걸리를 들이켜고 있었다. 그들은 술로 조선의 서름을 잠시 잊으려 했으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끼익, 거칠게 문이 열리고 거나하게 취한 일본인 순사 2명이 냉기를 몰고 들이닥쳤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번쩍이는 일본도가 매달려 있었고 흙 묻은 구두발 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울렸다. 헤이, 초센징들, 밤늦게 모여서 술판이로구나. 순사 타나카는 특히 심술궂은 인상이었다. 그는 삐딱하게 순사모를 쓰고 불쾌한 눈으로 조선인들을 훑어봤다.
다른 순사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이 타나카는 험악한 콧김을 뿜으며 가장 가까운 테이블, 조선인 노부부가 운영하는 가게 주인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감히 황국신민 앞에서 이런 술을 마셔? 너희 비루한 놈들은 당장 일어나서 머리를 조아려. 꿇어. 타나카는 거친 일본어로 소리치며 주인에게 발길질을 날렸다. 펑퍼짐한 조선옷을 입은 주인은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화당. 하필 그 위로 펄펄 끓고 있던 뜨거운 국밥 냄비가 엎어졌다. 주인은 뜨거움보다 모욕감에 차마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채 파르르 몸을 떨었다. 김기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주먹이 쥐어졌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동생들은 이미 벌떡 일어섰지만 김기환이 미동도 하지 않자 억지로 분노를 참고 있었다. 김기환은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딸깍 소리가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는 느리고 침착하게 일어섰다. 순사나리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요? 조선 사람들의 밥 먹는 자리에 와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국밥값은 내가 낼 테니 더러운 구두발로 남의 가게를 짓밟지 마시고 곱게 돌아가시오. 타나카 순사는 감히 조선 주먹이 자신에게 예의를 논하는 것에 격분했다. 이 건방진 놈, 내 놈이 이 구역 주먹패의 머리인가 보지? 감히 순사에게 훈계질을 해? 내 놈이 법 위에 서 있다는 말이냐? 타나카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며 허리춤의 칼집을 거칠게 만지작거렸다. 타나카는 광기에 찬 눈으로 김기환의 멱살을 잡으려 무섭게 달려들었다. 이 순간 숨막히는 침묵 속에 쌓이고 쌓인 두 시대의 분노와 증오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타나카 순사의 거친 손이 김기환의 멱살에 닿으려는 찰나 김기환의 거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발을 땅에 박아 체중을 이동하고 그의 오른팔이 화살처럼 뻗어나갔다. 헉, 그것은 단순한 주먹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조선의 거리에서 다져진 쇠망치와 같은 일격이었다. 정확히 타나카 순사의 턱 밑에 꽂혔다. 충격파는 순사의 뇌를 흔들었고 턱뼈가 엇나가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타나카는 눈을 뒤집어 까더니 앙칼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나무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의 순사모가 뒹굴었고 코피와 침이 뒤섞여 끈적한 자국을 남겼다. 달그락! 함께 온 다른 순사가 혼비백산하여 허리춤에 일본도를 뽑으려 했으나 행동은 김기환의 동생들보다 한 수 느렸다. 김기환의 오른팔 격인 영태가 이미 짐승처럼 달려들어 순사의 팔을 비틀었다. 칼 내려놔, 쪽발이 새끼야. 우직근. 영태의 괴력에 제압당한 순사는 힘없이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다른 동생들이 달려들어 그의 사지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제압했다. 길바닥에 추하게 쓰러진 타나카 순사는 정신을 차리려 파르르 떨었다. 입안은 피맛으로 가득했고 욱신거리는 턱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는 손등으로 코피를 훔치며 울부짖듯 소리쳤다. 이 짐승 같은 놈, 감히 황국 경찰에 손을 대? 내 놈은 오늘로 끝이다. 당장 종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순사들 몽땅 불러 모을 테다. 내 놈의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내 놈의 동생들까지 몽땅 감옥에 쳐넣어 버릴 테다. 그의 분노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침범에 대한 히스테리였다. 김기환은 코웃음을 쳤다. 증오심과 조선인의 자존심이 뒤섞여 그의 눈빛은 짙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쓰러진 타나카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경고는 내가 해줘야겠군, 순사나리. 김기환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숨결에서 진한 막걸리 냄새와 피냄새가 섞여 타나카의 얼굴을 덮쳤다. 너희는 매일 우리 조선 사람들을 때리고 짓밟으며 더럽힌다.
오늘 너희는 그 더러움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겪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는 조선 사람의 분노를 겪는다. 그는 타나카 순사를 꼼짝 못하게 잡아 끌어 대포집의 더러운 벽에 등을 밀어붙였다. 타나카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조선 주먹의 눈에서 번뜩이는 광기가 단순한 싸움꾼의 분노가 아닌 억눌린 민족의 폭발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김기환에게 집중되었다. 모두가 다음 순간 벌어질 전대미문이 사건을 예감하고 숨을 죽였다. 대포집 안의 모든 조선인이 숨을 멈추었다. 노인과 여인, 그리고 김기환의 동생들까지 모두 눈빛은 고정된 채 벽에 몰린 타나카 순사와 김기환을 응시했다. 순사를 때린 것만으로도 사형에 준하는 죄가 될 수 있는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려는 일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민족의 자존심을 건 치욕적인 복수극이었다. 김기환은 차갑게 얼어붙은 눈으로 타나카의 얼굴을 정면으로 노려봤다. 공포와 경멸이 뒤섞인 타나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훤히 보였다. 그리고 김기환은 느리고 의도적인 동작으로 자신의 바지춤을 내리기 시작했다. 낡은 가죽 허리띠가 풀리고 지퍼가 내려가는 금속성 마찰음이 정적 속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웅성웅성. 참아왔던 조선인들의 입에서 메아리 같은 웅성거림과 함께 탄식과 경악이 섞인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이 보아왔던 어떤 주먹의 보복보다도 더럽고 원초적이며 철저한 굴욕을 선사하려는 순간이었다. 아이고 미친놈아, 이 귀한 마루에 오줌을 갈겨. 뜨거운 국밥을 엎은 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던 주인. 아줌마는 김기환의 행동을 보자마자 바닥에 대한 걱정에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다. 동시에 김기환의 오른팔 격인 영태는 자신이 제압하고 있던 다른 순사를 순간적으로 놓칠 뻔하며 어이쿠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하고 당황하지만 이내아 아니지 라며 다시 순사를 꽉 붙잡고 자기 입을 틀어막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기환의 행동은 동생들에게도 예상 밖의 행동이었다. 김기환은 바지춤을 내린 채 타나카의 얼굴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낮고 조용하지 않았다. 술과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가 가게 전체를 울리는 선언이 되었다. 내 놈들, 평생 잊지 마라. 너희가 매일같이 짓밟은 조선의 흙을 밟고 사는 조선 사람의 오줌 맛이 어떤지 똑똑히 새겨둬라. 쏴. 저항할 수 없도록 벽에 밀어붙여진 타나카 순사의 얼굴 위로 김기환의 뜨거운 소변 줄기가 거침없이 쏟아져 내렸다. 소변은 타나카의 삐딱한 순사목 끝에 먼저 닿아 액체가 갈라지며 그의 얼굴 전체로 퍼졌다. 타나카는 입을 열어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짭조름하고 역한 소변이 그의 입과 코, 그리고 크게 뜬 두 눈을 덮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격렬하게 고개를 흔들었지만 김기환의 억센 팔에 눌려 공격 지점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었다. 일본 제국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짙은 남색의 순사 제복은 순식간에 누렇고 더러운 액체로 얼룩지기 시작했다. 대포집 특유의 구수한 국밥 냄새는 순식간에 강렬한 암모니아 냄새에 덮여버렸다. 첫 1초는 완벽한 침묵이었다. 이 엄청난 비현실적인 광경에 모두가 숨을 삼키며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폭발이었다. 크하하하하, 왁자지껄. 대포집은 순식간에 터져나오는 조선인들의 환호성과 미친 듯한 웃음소리로 뒤덮였다. 골목 밖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란의 근처에서 술을 팔거나 야간 장사를 하던 조선인 상인들이 호기심과 불안감을 안고 가게 문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들은 제복에 오줌을 맞고 벽에 처박힌 타나카 순사를 보자마자 처음에는 경악했으나 이내 눈이 커지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곧 그들의 입에서도
억눌린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저 순사가 당했다. 세상에. 한 야채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장터에서 팥을 짓밟혔던 늙은 상인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옳지. 천벌이다. 라고 외치며 울분을 토했다. 그 통쾌함은 지난날의 굴욕을 잠시나마 씻어주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오줌 세례를 맞은 타나카는 굴욕감에 몸을 경련했다. 그는 분노했지만 자신을 짓누르는 김기환의 짐승 같은 눈빛과 자신을 조롱하며 웃는 수많은 조선인의 시선이라는 집단적 공포에 짓눌려 단 하나의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김기환은 모욕을 끝낸 후 바지춤을 무심하게 끌어올렸다. 싸늘하게였다. 이놈들, 다음엔 오줌이 아니라 피를 보게 될 것이다. 김기환이 위협적인 경고를 던지자 영태를 비롯한 동생들은 일제히 제압했던 다른 순사를 풀어주었다. 풀어줘라. 똥 묻은 놈이 감히 잡을 엄두나 내겠는가. 풀려난 순사는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다. 타나카 순사는 벽에서 쓰러지듯 미끄러져 내려왔고 온몸에서 악취를 풍기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타나카는 숨을 헐떡이며 김기환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으나 김기환은 그의 손을 마치 더러운 쓰레기처럼 발로 툭 차버렸다. 너를 반드시. 타나카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울부짖듯 협박했으나 김기환의 눈빛에 짓눌려 말끝을 잇지 못했다. 김기환은 타나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턱뼈는 내가 살려줬으니 감사해라. 다음은 내 놈의 목숨이 될 것이다. 김기환은 이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포집 문을 박차고 나섰다. 그와 동생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타나카 순사와 풀려난 다른 순사는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방에서 조선인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특히 늙은 상인의 노골적인 경멸과 주인 아줌마의 소리 없는 비웃음은 칼날처럼 그들을 찔렀다. 타나카 순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한국 공권력의 체면을 수습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젖은 얼굴을 닦아내려 했지만 굴욕과 분노로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일본 제국의 권위가 한 조선인 주먹에게 의해 길바닥의 오물처럼 짓밟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잡아라. 적개 같은 놈을 당장 잡아. 당장. 그가 겨우 쉰 목소리로 허공에 외쳤으나 이미 김기환과 그의 동생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제압당했던 다른 순사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을 뿐 감히 추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타다닥, 타다닥. 결국 타나카는 몸을 일으켜 젖은 군화와 제복의 악취를 풍기며 꽁문이 빠지게 대포집 골목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두 순사는 도망치는 내내 뒤를 돌아봤고 그들의 뇌리에는 김기환의 짐승 같은 눈빛과 조선인들의 폭발적인 웃음소리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이 사건은 이들에게 단순한 구타가 아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치욕의 기록이 되었다. 김기환이 모욕을 끝내고 유유히 대포집 문을 박차고 나섰을 때 밤바람은 싸늘했으나 그의 가슴은 뜨거웠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해소했지만 다가올 피의 대가를 알기에 그의 표정은 고독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가게 안팎의 사람들은 한동안 끓어오르는 감격과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삽시간에 종로의 뒷골목을 넘어 경성 전체로 퍼져나갔다. 일본 순사들에게 얻어맞고 억울함을 사겨야 했던 조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술잔을 부딪히며 환호했다. 김기환의 이름 석자는 더 이상 단순히 싸움 잘하는 주먹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주먹의 싸움을 넘어선 억압받는 민족이 권위에 가한 가장 치욕적인 복수극으로 기록되었다. 순사복에 뿌려진 소변 한 줄기는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에 맞서 던질 수 있는 가장 더럽고 가장 원초적인 조롱이었다. 김기환의 주먹은 총칼로 무장한 공권력의 상징인 순사 제복을 가장 비루한 방법으로 모독했고, 이는 일제 통치 질서 자체에 대한 가장 치졸하면서도 비타협적인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무력 독립운동이나 지식인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더러운 방식으로도 권위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심리적 승리감을 얻었다. 김기환의 극단적인 폭력은 조선인들에게 일종의 대리만족과 통쾌함을 안겨주었으며, 억압받던 민족의 가슴에 숨겨진 분노의 불씨를 잠시나마 표출하게 했다. 그리하여 김기환은 단순한 건달이 아닌 가장 강력한 조선 주먹으로 종로의 전설이 되었다. 그의 주먹은 폭력적이고 포악한 그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본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섰던 힘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김기환의 냉혹한 희생은 훗날 그의 뒤를 이을 어린 주먹들에게 폭력은 일본인에게도 통한다는 냉정한 현실과 주먹, 세계의 논리 속에서 조선인의 영역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기환의 오줌 세례는 그렇게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조선인들의 억압된 울분이 터져나온 가장 원초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회자되었다. 순사에게 오줌을 퍼부은 사건은 김기환에게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일본 순사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황국 공권력의 권위가 조선의 오물로 더럽혀진 국가적 모욕이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종로 전체에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순사들은 종로 일대 주먹들을 불령선인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 타나카 순사가 소속된 본정 경찰서 순사들이 사복 차림의 헌병대와 합세하여 김기환과 그의 동생들을 쫓았다. 김기환은 경찰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이미 순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었다. 순사들은 김기환을 직접 붙잡기보다 그를 숨겨주는 조선인들을 먼저 폭행하고 재산을 빼앗았다. 결국 자신의 권위와 영역을 지탱해주는 상인들과 동료들의 생계가 파탄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자진해서 종로 경찰서 문을 걸어 들어갔다. 김기환이 경찰서로 향하는 뒷골목, 초라한 옷차림의 어린 김두한이 숨어 있었다. 김기환은 주먹 세계에서 잔혹하고 포악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바로 그 포악함으로 일본인에게도 굴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조선 주먹이었다. 김두한은 숨을 죽이고 김기환이 스스로 희생재단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김기환의 얼굴은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의 걸음에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주먹, 세계의 냉정한 책임이 실려 있었다. 훗날 종로를 장악하게 될 김두한은 이 순간 강자만이 지불할 수 있는 잔혹한 대가를 목격하며 싸움의 논리가 단순히 주먹 기술에만 있지 않음을 뼈저리게 새겼다. 경성 종로 경찰서의 뒷마당, 김기환은 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수십 명의 순사들이 몽둥이와 강목을 들고 그를 에워쌌다. 그들의 중앙에는 코뼈가 내려앉아 아직도 욱신거리는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타나카 순사가 서 있었다. 타나카는 떨리는 손으로 채찍을 휘둘렀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놈이 감히 황국의 순사에게 모욕을 줬겠다. 내 놈의 더러운 주먹으로 감히 이 천하를 더럽혔겠다. 타나카는 분노에 차 소리쳤고 곧이어 수십 개의 몽둥이가 김기환의 온몸을 향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다. 쾅! 쾅!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의 집단 구타가 김기환에게 가해졌다. 그는 순사들에게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 주먹을 펴는 순간 자신의 조직과 영역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맞는 것 자체가 보복을 막는 보험임을 알았다. 김기환은 그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주먹 대가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그 몽둥이 세례로 감당했다. 김기환은 결국 반죽음 상태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김기환이 유치장에 갇힌 그날 밤, 타나카 순사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턱은 여전히 욱신거렸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료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경멸을 감출 수 없었다. 주먹패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황국의 체면을 더럽힌 무능한 순사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상부로부터 승진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징계를 받았다. 광기에 사로잡힌 타나카는 자신의 옷장을 열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누런 오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순사 제복을 꺼냈다. 그는 그 제복을 쥐어짜듯 움켜쥐고는 치욕? 을 중얼거렸다. 그의 손은 제복을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징계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이 숭배하던 제국 공권력의 상징이 조선인의 오물로 더럽혀졌다는 현실이었다. 그는 울부짖으며 제복을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 시각 경찰서 유치장 뒤편의 어두운 담장 아래 며칠 전 검열로 팥을 잃었던 늙은 장터 상인을 비롯해 대포집 주인 그리고 몇몇 조선인 상인들이 몰래 모여 있었다. 그들은 김기환에게 직접적인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들은 물적 지원 약속과 문제 해결 의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늙은 상인은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그 속에 얇게 말아접은 쪽지를 숨겼다. 이는 유치장 담장 근처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조선인 순경, 평소 시장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인물에게 은밀히 전달될 메시지였다. 쪽지의 내용은 간결했다. 걱정 마십시오. 밖에서 돈을 모아 동생들이 일본 경찰 윗선에 마일을 써서라도 곧 빼내려고 발버둥 치겠습니다. 며칠만 억울하셔도 참아주십시오. 맏형님의 가족도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들은 담장 너머에 김기환이 갇힌 곳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맏형님, 저희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늙은 상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말이 아닌 조용히 땅에 무릎을 꿇어 침묵의 연대를 표시했다. 김기환의 포악한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민초들은 그의 희생이 자신들을 향한 보복의 방패였음을 냉정하게 인정한 것이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순찰 순경이 지나갈 시간을 기다리며 몸을 숨겼다. 김기환이 감옥에 갇히자 그의 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나 이 사건은 종로 일대 일본 순사들의 조선인 주먹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타나카 순사가 당한 치욕적인 보복 때문에 종로 지역의 일본 순사들은 더 이상 조선인 주먹들을 예전처럼 무작정 구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그들의 폭력은 뒤에서 치졸하게 영역을 와해시키거나 주먹들의 생계를 막는 경제적 압박과 행정적 괴롭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교활하게 바뀌었다. 이 경험은 훗날 그의 뒤를 이을 어린 주먹들에게 단순히 주먹만으로는 일본 공권력을 이길 수 없으며 싸움에는 조직과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가장 냉혹한 교훈으로 남았다. 그리하여 김기환은 조선 주먹 세계에서 악명 높은 전설로 종로의 이름을 남겼다. 그의 주먹은 포악한 그의 성정이 응축된 폭발력 그 자체였다. 그의 행동은 민족적 숭고함이 아닌 자신의 권위와 영역을 짓밟은 일본 공권력에 대한 순수한 증오와 개인적 폭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김기환은 주먹 세계의 냉혹한 권력 논리와 억압받던 조선인의 민족, 감정이 기묘하게 얽힌 복잡한 시대의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는 조선의 긍지를 지킨 영웅이 아니었다. 다만 가장 강력하고 사나웠던 주먹으로서
일본 공권력의 심장에 치욕을 새겨넣고 보복을 감수했던 싸움꾼으로 기억되었다.